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밝힌 연말 시한을 앞두고 강경 노선을 잇따라 예고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고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달 들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는 한반도 상황,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2월 4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한중 사드 갈등 이후 처음입니다. 왕이 부장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 개최와 내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논의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계는 왕이 부장의 방한으로 사드 갈등 이후 남아있는 금한령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미 줄다리기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49일 만에 다시 군말을 타고 백두산을 오른 데 이어 북미 협상 시한인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해 중대 결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2년 만에 다시 사용했고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방위비 협상도 난항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에 우리 측 협상 대표는 큰 상황 변화는 아니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 하원 외교국방위원장이 나란히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우려하는 서한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부 장관에 보냈다는 점입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자동부의와 필리버스터 공방, 여권 관련 검찰 수사로 국회 상황이 복잡합니다. 여기에 협상 주체인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놓고 한국당 내부의 불협화음까지 겹쳤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나머지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 문제가 매듭 지어져야 하는 만큼 본격 협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과 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전례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자료를 이미 제출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중 간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에 입국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일정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왕이 중국 국무위원 1박 2일 일정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안을 의논하려고 온 겁니까? 네, 왕이 국무위원은 정오를 지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오후 4시에 이곳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또 지역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회담 이후에는 장관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서 만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밤늦게까지 정재계 인사를 만나는 등 꽉 찬 1박 2일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 중국 청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안, 또 내년에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전망입니다. 시 주석 방한은 지난 2014년 7월이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직 방한한 적이 없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 주석 방한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왕이 국무위원 4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물론 한중 정상회담을 조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왕이 국무위원의 방안 자체도 사드 갈등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를 수행해 방문한 이후로는 처음인데요. 사드 배치와 경제 제재로 인해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 관광 제한과 같은 중국의 제재 조치에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한편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있는 중국이 여러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 가능성 등에 대해서 중국이 우려를 나타낼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 정은보 협상대사는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해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현재 협상 중이라며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5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더 내기로 했다면서 추가 약속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 강조해 오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규모 유지와 감축 모두를 고민할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It can be debated. I can go either way. I could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 몇 시간 뒤 협상장에 들어간 정은보 협상대사는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이라며 추가적인 상황 변화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해 말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어떤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 대사는 또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정 대사는 특별협정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고강도 압박에도 우리 목표대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수준이 과도하다는 공식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엘리엇 앵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증액 주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앵걸 스미스 위원장은 정부가 한국의 연간 분담금으로 현재보다 5배 넘는 50억 달러, 약 6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여러 보도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한국, 일본이 가중하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지역 전체에서 계속 커지는 중국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할 때 미국이 한국의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일 만에 다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또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수집하면서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또 백두산에 올랐다는데 이번에는 군부 인사들을 대거 대동했다고요? 네, 북한 관현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군마를 타고 백두산을 올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이례적으로 박정천 육군 총참모장과 군종사령관 등 군인사들이 김 위원장을 대거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기 전에 이른바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을 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찰에서 혁명 전적지에 올 때마다 새로운 투쟁 열기가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자신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이달 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강경한 군사 행보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하곤 하는데요. 이달 말에 이제 소집을 다시 했다고요? 네, 그건 역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변화한 대내외 정서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기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정책 방향들을 결정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 열었던 전원회의에서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한 뒤 경제 건설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후 한미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이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에 열린 올해 4월 전원회의에서는 대북 제재에 맞선 자력 갱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전원회의에서는 미국이 연말까지 북한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과 자력 번영 방향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을 김 위원장이 직접 밝힐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강경 노선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약 2년 만에 북한에 대해 거친 말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하면서 필요하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다시 꺼냈습니다. 북한과 말폭탄이 오가는 국면에서 사용하던 조롱송의 이 표현을 다시 입에 올리긴 약 2년 만입니다.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북한은 현재 미국의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연말 협상 시한을 설정한 상태.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You have to go look at the first agreement that we signed. It said he will denuclearize. That's what it said. I hope he lives up to the agreement. 그러면서 특히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한 군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재개 등의 레드라인을 밟지 말라며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미국은 비핵화 협상이 성과 없이 연말을 넘길 경우를 대비해서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정찰기 2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북미 간의 긴장이 계속 호조될지, 벼랑 끝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연말 시간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칭했습니다.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북한에 경고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다양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으로 본 북한과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로켓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2년여 전이었습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이상자 등으로 칭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맞받아친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 외무상의 연설을 들었다며 꼬마 로켓맨의 생각을 되풀이한다면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북한과의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김 위원장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은 2달 뒤에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였습니다. 미주리주에서 세제 개편을 주제로 연설하다가 갑자기 김 위원장을 언급하며 미치광이를 뜻하는 병든 강아지라고 조롱한 겁니다. 나아질 것 같지 않았던 북미 관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극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성사되며 북미 대화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 무렵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에 대해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은 내 친구라고 경로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고발한 경고라는 제목의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비록 이틀째 회담에서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양측의 합의 실패로 회담은 결렬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유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8월 북한이 일주일 사이에 미사일 3번을 발사했지만 트럼프는 김 위원장을 향해 친구라는 표현을 쓰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김 위원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칭은 우호적이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 회의 중 김 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잘 지낸다며 김 위원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통화에는 불응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전화는 받는 젠틀맨이라고 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을 향한 워딩은 당시의 북미 관계를 짐작케 합니다. 로켓맨, 병든 강아지라는 표현을 썼던 2017년 북미 관계가 위기를 겪었다면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2018년에는 김 위원장을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친구, 젠틀맨 등으로 칭했지만 다시 한번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입에 올렸습니다. 북미 관계가 2017년 때처럼 다시 위기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는 건 성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북한이 시한으로 정한 남은 약 한 달간의 상황이 중요해 보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여러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검찰이 압수수색 사실 공식적으로 확인했죠?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내 어떤 장소인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제가 나와 있는 창성동 별관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성동 별관에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과 청와대 협의를 거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주요 국가보안시설로 해당 장소의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청와대 특감반 사찰 의혹 수사 당시에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그동안 검찰이 이미 유재수 전 부시장의 자택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쳤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배경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재수 전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한 분석 자료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청와대 감찰 무마나 인사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당시 특감반은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고 1년쯤 지난 뒤인 지난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료를 모두 회수해간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부터 유 전 부시장 자택을 포함해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정작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어제 결정한 것을 두고 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당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르면 오늘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최고위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도 이제 비판이 있는 모양인데요. 나 원내대표 본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 결정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오전 끝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 승리를 위해서 임기 연장 여부를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의총 직후 황교안 대표도 직접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가 당을 살리는 데 같이 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하지만 당내 반발은 크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앞 최고위 중진연석회의를 앞두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최고위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막 안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지만 워낙 고성이었던 탓에 외부에서도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당장 들어가서 오늘 비판하면 안 되겠어. 나 그렇게 인식을 사람이요. 의원총회에서는 대표적 친박계 김태흠 의원이 공개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권한 밖의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든 원내대표의 연임이 됐든 다음 경선이 됐든 의총의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함부로 유권 해석을 해서 국회를 이끌어가는 이 부분에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비박계인 장제원 의원은 사실상 나 원내대표를 황 대표가 경질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삼선이자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김세연 의원은 당이 말기 증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며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국회가 여러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이제 시끄러운데 민주당이 그러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협상을 시작하는 건가요? 네, 아직 구체적인 협상 일정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경색 국면 속에 어제를 시한으로 한국당의 변화가 없으면 오늘부터 4+1 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다시 한번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식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맡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4+1 협의체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장적인 태도가 없다면 4+1 협의체는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한국당을 뺀 여야 5당이 힘을 합친다면 예산안은 물론 모든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더구나 한국당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내홍 조짐까지 보이면서 실제 여야 5당이 이르면 오늘 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2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퀄컴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1조 원이 넘는 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사안이었는데 2년 넘게 심리한 법원의 첫 판단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일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 2017년 2월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고등법원, 대법원 구조의 2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서울고법에서 첫 사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1조 원을 넘는 사상 최대인데다 LG전자와 인텔, 화웨이 등이 공정위 측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고 양측이 유명 대형 로펌들로 소송 대리인단을 꾸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던 재판입니다. 퀄컴이 특허권을 통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는지가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게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사용을 거절하고 제한한 것, 또 모뎀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특허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칩셋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을 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1조 3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는데요. 공정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칩셋을 사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퀄컴은 상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모뎀 칩셋이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이른바 프렌드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에 대해 퀄컴 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이경기입니다. 네, 이번 달 3년여 만에 열리는 한일 수출 정책 대화를 앞두고 양국 국장급 대표단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납니다. 오늘 열리는 사전 협의에서는 무역 분쟁을 둘러싼 두 나라의 의견을 나누고 정책 대화의 핵심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은 수출 규제 정책을 기습 발표한 이후 줄곧 고위급 협의를 거부해왔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대화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달 가까이 지난 오늘 양국 국장급 대표단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머리를 맞댑니다. 이번 달 3년여 만에 재개되는 7차 한일 수출 정책 대화의 사전 협의 자리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에 어떠한 내용, 어떤 아젠다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서로 조율하기 위한.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전략물자 수출 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의 개선 의지를 피력해 대화의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일 대표단은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채 긴밀한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사전협의에서 얼마나 발전적인 대화가 오가느냐에 따라 3주 뒤 본 협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구의원 선거 참패로 궁지에 몰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오는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이 이번에도 캐리람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지 홍콩 문제로 미국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줄지 주목됩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오는 1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다고 홍콩 케이블 TV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캐리람 장관이 업무 보고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며 관례에 따라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접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베이징에서 지난달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와 시위 사태 대응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의원 선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진 캐리람 행정장관에게 시 주석이 다시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시위 사태로 거센 퇴진 압력을 받았던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난달 초 상하이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서 지지를 확인받았습니다. 여기에 홍콩 인권법 제정으로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시 주석이 캐리람 장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도 주목됩니다. 캐리람 장관은 미국이 제정한 홍콩 인권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我哋覺得呢個法案咧係完全冇必要，亦都係完全冇理據啊！香港嘅人權同埋自由咧都係受到基本法嘅保障。 중국 정부는 홍콩 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에 대해 이딴 강경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프리덤 하우스 등 5개 비정부 단체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 단체들과 관련 있는 미국 외교관들 홍콩 추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관영신문 성격의 글로벌 타임스지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군함의 홍콩 입항도 당분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대전에서 도난 피해를 본 70대 여성이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해 도둑을 잡아달라며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피해자를 지구대로 다시 경찰서로 보내며 시간만 끌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0대 고모 씨는 1년 전 물품 보관 창고에서 도난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고 씨는 이후에도 물건이 계속 없어지자 지난 10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누군가 창고에 침입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제야 상습 절도범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 걸음에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사건을 접수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직 형사가 1년 전 조사를 담당했던 A경찰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며 고 씨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A경찰은 자기가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112에 신고하거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라고 전화했습니다. 고 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인근 지구대를 찾았지만 이곳에서도 사건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대 경찰이 1년 전 사건을 조회해보더니 어처구니 없게 고 씨에게 다시 A경찰을 찾아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도둑 모습이 담긴 화면을 확보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간 노인을 경찰들은 사건 접수는 안 해주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린 겁니다. 빠르게 그리고 또 이제 증거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좀 조사를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아예 뭐 나 몰라라 그 식이 아니겠습니까? 원한이 깊고 사지가 떨립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경찰이 재수사 요청이 아닌 별개 사건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만나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가 사건 접수를 해달라고 경찰서를 찾아간 지 2주 만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가 오늘 오전 수험생들에게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 과목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됐습니다. 절대평가 영역인 영어와 한국사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등급만 제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재학생을 제외한 수험생들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이트에서 성적 통지표를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는 오는 10일까지 각 대학별로 발표되고 정시 일정은 수시 모집과 등록이 마감된 뒤인 오는 26일부터 31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지금 40살을 기준으로 남성은 80살, 여성은 86살 정도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생명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40살인 남성은 40.8년, 여성은 46.5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돼 기대 여명이 10년 전보다 남녀가 각각 3.2년과 2.5년씩 늘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10년 전보다 3.1년 증가했습니다. 출생아의 기대 수명을 남녀로 나눠보면 남성은 79.7년, 여성은 85.7년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3.5년과 2.8년씩 늘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2019년 올해가 역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를 반영하듯 올해 유난히 강한 더위와 강력한 태풍이 지구촌을 강타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이었습니다. 강한 엘니뇨가 발생하며 지구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2016년에 육박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2019년에는 북극 대부분 지역, 특히 알래스카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았고 대부분 대륙이 최근 평균보다 더웠다며 2019년은 역대 2위에서 3위로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고온은 유럽의 이례적인 무더위로 이어졌습니다. 6월 말과 7월 말 두 번의 폭염에 프랑스 기온은 역대 최고인 4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Les personnes malades, les femmes enceintes, les nourrissons et les personnes âgées qui sont les plus vulnérables et auprès desquelles il faut être non seulement vigilant, avoir des mesures de prévention, mais pouvoir intervenir le plus vite possible. 또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도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네덜란드에서는 2,96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는 강력한 무더위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태풍의 위력도 더 강해졌습니다. 10월에는 슈퍼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하며 도쿄 서부 지역에는 산사태와 홍수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무려 7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폭염과 태풍에 이어 대규모 가뭄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백두대간 덕유산 일대에 반달가슴곰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신 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아 자연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황선욱 기자입니다. 지리산에서 직선 거리로 50km 떨어진 덕유산 자락 삼봉산.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30살 된 어린 곰과 어른 곰의 중간 크기로
9월 초 무인 카메라에 촬영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애벌레도 주로 좋아하는데 곤충이나 애벌레 종류를 먹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방사한 반달가슴곰과는 달리 귀에 발신기가 없어서 자연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 주변에는 올무에 걸린 듯한 흔적도 뚜렷합니다. 목에 어떤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올무에 의해서 걸린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올무에 걸린 상태에서 발버둥 치다가 도망가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덕유산 일대에서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리산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지리산에 사는 반달가슴곰은 67마리로 적정 서식 밀도 78마리에 점차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백두대간 구간인 전라북도 장수에서 반달가슴곰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리산을 벗어난 장수와 덕유산 일대에서 반달가슴곰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백두대간을 따라 서식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에 내려진 한한령에도 해빙기가 올지 관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미는 연말을 앞두고 신경전을 더해가는 모양새입니다. 복잡한 한반도 상황 그리고 더 복잡한 전국 현안에 대한 이분의 분석과 훈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더 훈수 정치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즘 한반도 정세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요. 관련 소식 먼저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중국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1시간여쯤 전에 이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게 한 4년 만에 처음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드 갈등 이후에 이제 첫 방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북한 문제나 사드 또 미세먼지 이러한 현안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은 하도 많이 터지니까요. 예. 좋은 것보다는 좀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더 많아요. 예.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그 한국을 찾은 지가 이제 오래됐고 그렇지 한 5년 만에 온 거예요. 4년 8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의제가 이제 올려질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제 방한 논의도 일부 다뤄질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보도를 봤고 예. 시진핑 우리 중국 국가주석도 방한을 함으로써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적도 있고 예. 또 앞으로 한 달 후에 네. 가장 중요한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상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사드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양국 간의 뭐 경제, 뭐 관광,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른바 이제 한류 금지령 좀 풀릴 것 같나요? 글쎄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예. 다시 우리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예. 이것은 물론 대북 경고령이라고 하지만은 중국으로서는 사드만큼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위 한한령 이러한 것이 풀리기는 기대하지만은 예. 과연 왕이 부장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20년 전에 직접 만나보신 적이 그렇죠. 있으시죠? 예. 김대중 장점인 그 국빈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차관보로서 전체를 지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예. 그 후 주일대사 차관 부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그 중국 사람답게
굉장히 강성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드 문제도 있었지만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은근한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는데요. 단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굉장히 반대합니다. 네. 사실상 싫어하고요. 예. 만약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일본, 대만도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북미 실무회담이나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예. 또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우리 의견을 중국에 충분히 전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사실 사드 문제나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거리 미사일을 계속 배치하겠다고 할 때 중국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할 것 같아서 걱정이 더 많습니다. 네, 좀 상당히 좀 미묘한 시점에서 그렇죠. 방문을 했는데요.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이 북한과 미국이 연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밝힌 시한이죠. 서로 이제 좀 으르렁대고 있는 뭐 그런 그 양상인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뉴스 앞머리에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백두산을 다시 올랐어요. 근데 김 위원장이 이제 백두산을 오른다는 것의 의미는 과거에 보면은 어떤 뭐 중대한 결심을 하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어떤 예고성으로 그것을 찾는 그런 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번에는 인민군 총참모장을 비롯해서 이제 군사령관들을 대거 이끌고 북한 저희 백두산을 올랐습니다. 상당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일성 자기 네네. 할아버지가 군부를 떼던 예. 그러한 모습을 이설주 여사와 함께 예. 연출을 하는가 하면은 다시 백마를 타고 이번에 군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네. 이것은 이 미국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이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12월까지 북미 실무회담이나 미국의 태도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어제 북한의 외무성 미국 담당 리태성 부상이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또 똑같은 어제 소위 미스터 로켓맨, 예, 로켓맨이란 그 말이 다시 나왔죠. 다시 나오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무력도 쓸 수 있다라고 강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12월 중에 최소한 북미 실무회담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 풀린다고 하면은 내년 1, 2월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도 미국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서로 일종의 삿바 싸움으로 좀 강공을 하면서도 만나기 위한 초석을 깔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제 반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미국 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없는 한 사실 이제 올해를 넘기게 되면은 북한도 트럼프 행정부하고 뭐 적극적으로 이제 협상을 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차기에 올 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제 기다릴 수도 있는 문제고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가 상당히 뭐 중요한 그 시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선대 김정일 위원장이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나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자기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하겠다. 물론 중국에서 지금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 작년에 3.5%, 금년에는 마이너스 5% 정도 성장을 하니까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네. 아울러서 미국은 지금 만약 저는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ICBM을 발사할 것으로 이미 예상을 했고 네. 더 나아가서는 핵실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 본토의 미국인들의 민심은 굉장히 바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도 김정은도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트럼프도 김정은도 지금 거의 공갈 수준의 얘기를 하지만은 기조에는 만나려고 물밑 대화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뭐 연말까지 완전히 이제 그 올해가 지날 때까지는 몇 주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북미 간에는 어떤 의전 이런 것은 이미 초월했어요. 또 정상들까지도 신뢰는 있고. 사실 뭐 지금까지의 그 협상 국면을 보면은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결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대화를 나눈 중에 국회에서 현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보고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국회 모습이고요.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 4당이 이른바 4+1 협의체를 이제 가동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고요. 알다시피 지금 국회가 상당히 이제 멈춰서 있습니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당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걸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산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과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물밑 교류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식적인 그런 협상에서 4+1 협의체를 이제 공식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뭐 선거제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핵심 법안의 논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과 다른 그 야 4당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제 의석 그리고 적용률을 놓고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박지원 의원과 함께 더욱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 모습,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야당과 4+1 협의체를 이제 가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지금 국회가 멈춰서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돌파구를 찾아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국회의 모습 보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박지원 의원과 조금 뒤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 정세 문제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국회 모습도 보셨습니다만, 아까 이제 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다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남북 대화와 이 한반도 정세를 오랜 기간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시점이 이제 한반도 정세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반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상황이 악화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ICBM을 내년도에 발사한다든가 고강도 무력 시위를 시작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또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다, 일어난다 하는 것은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그 상황 통제를 위한 어떤 매뉴얼은 갖춰놓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드는 거고 특히 북미 간에 저런 갈등이 되면은 결국 남북 간에도 지금처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들의 국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설 것이다. 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예. 지금 현재 시간을 북한한테 주는 것은 그만큼 손해입니다. 예. 북한의 핵 기술은 매일 일취월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이제 사실 미국이 감동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은 할 만큼 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게 어느 정도 경제 제재 해제 문제 등은 긍정적으로 좀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그 국회 상황 좀 짚어보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현장 화면을 봤습니다만은 이 민주당과 다른 이제 야사당, 한국당을 제외한 야사당이 이제 협상을 시작하겠는데 그동안 사실 이제 그 물밑 그 협상이랄까요? 어느 정도의 조율은 좀 이루어지긴 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11월부터 예. 황교안 대표 체제를 보면은 민주당이 충분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 있는 집권 야당으로서 4+1 예. 소통을 강화해서 끌고 가야 된다. 예. 집권 여당이 늘 제1야당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국정을 책임졌다고 하면은 저렇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했고 그 사이 많은 물밑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4+1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부터 시작될 거다. 예. 저기에서 저는 첫째 예산안에 대해서 한국당의 유인책을 써야 됩니다. 네. 저 4+1에서 지금 예산안 소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가지고 아무런 심의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증액하고 감액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하는 증액은 없다 해서 개정안을 내 가지고 수정안을 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네. 특히 예산의 경우에는 이미 법정 시일은 넘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성립 안 됩니다. 예. 그 예산을 하면은 한국당도 4월에 선거인데 예. 지역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은 영혼도 파는데 자기 지역구의 예산이 감액되고 증액 안 된다고 하면은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러한 유인책을 써라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저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예. 그래도 국회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공수처 등 검찰개혁 입법을 표결에 의거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기 때문에 예. 통과시킬 거고 단 지금 현재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플러스4 네. 간에 완전 합의가 돼 있지 않는데 예. 지금 현재 상당히 긍정적으로 250+50 예. 지금 현재의 300석을 유지하면서 세종시에는 한 석을 늘리고 수도권에서 지금 자연 감소하는 거기에 약 4석을 좀 감소시키자. 예. 이렇게 되면은 농어촌 선거구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될 것입니다. 의석은 그러니까 지역구 250, 그러니까 250, 지역구 250, 예. 비례대표 50 50, 이렇게 가는 연동형 것이고 비례대표. 적용률이 지금 그 논쟁점인가요? 지역구가 감소되는 것이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촌이 피폐가 되는데 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의 선거구는 불을 보듯 줄어들고 예. 지금 현재도 5개 군이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이 있는데 네. 6개, 7개가 된다고 하면은 예. 더 피폐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한 것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약 10%, 네. 30석을 증구하자 했는데 민주당에서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 저 4+1에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은 예. 250+50 여기에서 세종시 한 구 증구하고 나머지 4구는 수도권에서 줄일 수 있다 하는 안을 가지면은 아마 예. 다른 연동률은 이제 50%로 가는 건가요? 지금 뭐 40% 얘기도 뭐 일부는 그런 나오고요. 연동률에 대해서도 예. 아직 합의는 안 됐지만은 근본적으로 지역구가
농어촌에서 축소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연동률 비례대표 같은 예. 경우에는 합의가 될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이 정기국회는 이제 10일이면 끝나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10일 끝나니까 한 9일쯤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합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는 그 이후에 임시국회를 단기로 이제 열어서 처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시나리오들이 그러한 것도 나오고 방법입니다. 있는데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결국 단식을 통해서 당권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김세현 의원, 나경원 대표를 몰아내는 것으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공석 중인 상태에서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끌려다닐 것이냐. 이제 결단을 해서 4+1으로 예산안, 검찰개혁, 그리고 선거구 조정을 합의해서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 선택은 어디까지나 집권 여당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그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한국당도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뭐 불만의 목소리가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황 대표 체제가 앞으로 좀 더 이제 강경 드라이브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황 대표 체제는 지난 10개월간 사실 삭발, 단식, 광화문 이 셋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하나도 건설적인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는데 전부를 소비했지 대안도 제시를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선택을 할 때가 결단을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 국회는 지금 이번 12월 국회가 끝나면은 사실상 총선으로 막장 국회입니다. 국회 임기가 1년도 안 남아 있고 2년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 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 저 같으면은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고 하면은 그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지난 11월부터 4+1 체제를 강화해서 우리가 끌고 가고 황교안 대표의 저런 리더십에 대해서는 맞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회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폭풍 전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뭐 뚜껑을 열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와중에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도 모두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죠. 또 특히 이제 검찰과 청와대 간에도 이제 연일 공방이 오가고 있고, 이른바 이제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이제 감찰 무마 의혹 등등해서 계속 지금 그 뉴스의 중심에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과거에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조국 장관 사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태,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사태 이러한 것이 겹쳐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치 지금은 청와대 검찰, 청검이 진검 싸움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이 이상 또 민주당이 이 이상 검찰을 비난할 일을 끝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검찰을 비난하더라도 오늘날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 압박을 느껴서 수사를 안 할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조속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국정, 민생, 경제, 청년 실업 이런 문제에 전념을 해야지 지금처럼 마치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을 공격하고 검찰은 또다시
수사로서 말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진검승부를 한다고 하면은 국민이 불안하고 네.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를 조용히 지켜보고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실체적 진실은 이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권이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사건의 중심 인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람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당황스럽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에서 과거처럼 수사 브리핑을 중간중간 해주면은 예. 차라리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을 망정 국민들은 더 안심하고 갈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그러한 중간 상황을 전혀 모르고 검찰에서도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흘려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은 부인하고 하니까 더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먼저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말이 옳고 먼저 그러한 것을 기사화하는 언론이 이끌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심히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사건의 경우에 지금 사건의 초점을 보면은 이제 그 민정수석실 얘기가 이제 빠지지 않고 있고 사실 민정수석실 그 산하 이제 민정비서관실이라든가 감찰반원들의 얘기인데 이런 그 직제 자체가 뭐 청와대에 여러 가지 정보가 좀 그 다 몰리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뭐 저도 예. 청와대에서 사실상 5년을 일해봤고 예. 뭐 수석도 하고 네. 비서실장도 해보았습니다만은 청와대로는 예. 모든 정보가 몰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권력기관이에요. 남을 알기 때문에 예. 권력기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예를 들면요. 환경부 산하 단체장이나 감사들이 하나도 중간에 잘려나간 사람 없습니다. 네. 다 임기 채우고 나갔어요. 예. 그렇지만은 청와대에서 뭐 개입했다 해가지고 하니까 다 사실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정부가 억울한 점도 있지만은 굉장히 핸들링이 서툴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도 민정수석실에서 다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이 꼭 사실인가? 예. 진위 여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사실대로 할 일이지. 예. 지금 누가 위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예. 검찰 수사가 방향이 바뀌고 안 할 수는 없는 세상 아니냐 이겁니다. 예.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싶었어도 결국은 안 되잖아요. 이런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청와대도 민주당도 네. 또 검찰도 예.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의혹에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고 예. 빨리 수사해서 사실대로 처리를 해라. 예.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몇 달째입니까 이게? 오늘부터 저희 당은 검찰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검찰과 싸우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이러한 한심한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작은 그릇입니다. 우리끼리는 단단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기에는 너무나 작고 부족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깨부수고 큰 그릇을 만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새 술과 새 부대를 위해 저의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작은 그릇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과 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중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번 달 한중 정상회담과 내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9일 만에 다시 군말을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대내외 정세에 맞는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고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협상을 앞둔 북미 신경전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대한 1조 원대 과징금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퀄컴이 특허권을 기반으로 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부당 거래를 강요한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살 남녀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기대 여명이 10년 전과 비교해 각각 3.2년, 2.5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0살인 남성은 80살, 여성은 86살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보수 야당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의혹을 풀기 위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최고위원회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내부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는데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죠? 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 개혁에 앞서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들은 청와대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청와대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제 식구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서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국당은 어제 최고위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조만간 물러나게 한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 결정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오전 끝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 승리를 위해서 임기 연장 여부를 묻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당내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앞 최고위 중진 연석회의를 앞두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최고위가 너무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권한 밖의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비박계이자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김세연 의원은 당이 말기 증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며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소식 지금 확인하고 다시 국회 소식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을 제보받은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이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A 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됐었던 사안이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을 경찰 쪽에 넘기는 과정에서 해당 첩보가 어떻게 생성됐고 혹시나 가공된 점이 없었는지가 이제 쟁점이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 측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경찰이나 특별감찰반과 무관한 청와대 행정관이 정리해서 요약 정리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숨진 전 특감반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그런 요지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밝혀지겠습니다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당시 경찰 측에 전달했었던 첩보는 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청와대 행정관이 요약 정리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 들으셨고요. 조금 전까지 이제 국회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김주영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그 한국당 상황과 별도로 다른 당들은 여러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른바 4+1 협상을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조금 전부터 내년도 예산안 부분에 한해서 4+1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협상에 나설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 5당은 협상 자체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다시 한번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식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4+1 협의체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한국당을 뺀 여야 5당이 힘을 합친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모든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더구나 한국당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내용으로 한국당과의 대화가 더 어렵게 되면서 여야 5당의 협상이 오히려 속도를 낼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중 간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한중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트게 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왕이 중국 국무위원의 방한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조금 전 입국한 왕이 국무위원은 오후 4시에 이곳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지역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회담 이후인 6시 반쯤에는 장관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재계 인사를 만나는 등 밤 늦게까지 꽉 찬 1박 2일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안, 또 내년에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의 방안은 지난 2014년 7월이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직 방한한 적이 없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 주석 방한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왕이 국무위원의 이번 방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한중 정상회담을 조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왕이 국무위원의 방안 자체도 사드 갈등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를 수행해 방문한 이후로 처음인데요. 사드 배치와 경제 제재로 인해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 관광 제한과 같은 중국의 제재 조치에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한편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있는 중국이 여러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 가능성 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낼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폐렴으로 사망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40살인 남녀는 80살에서 86살 정도까지 더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사망 원인 가운데 폐렴의 비중이 10%까지 커졌다고요? 네, 통계청이 2018년 생명표 자료를 작성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원인별 사망 확률을 조사했더니 폐렴이 10%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보다 비중이 3.1배나 커진 겁니다. 폐렴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고령화의 가속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폐렴은 지난해부터 사망 확률에서 뇌혈관 질환을 앞질러 암과 심장 질환에 이어 3대 사망 원인 질병에 포함됐습니다. 3대 사망 원인 가운데 1위인 암은 사망 확률이 20.7%, 2위인 심장 질환은 11.8%였습니다. 폐렴 때문에 4위로 밀려난 뇌혈관 질환은 7.9%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은 생존 기간을 예측한 결과를 보면 지금 40살인 경우 남성은 80살, 여성은 86살 정도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40살의 기대 여명을 추산했을 때 남성은 40.8년, 여성은 46.5년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10년 전보다 3.1년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해서는 보합으로 나와 지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기대 수명의 증가세는 멈췄습니다.
출생아의 기대 수명을 남녀로 나눠보면 남성은 79.7년, 여성은 85.7년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3.5년과 2.8년씩 늘었습니다. 기대 수명의 남녀 격차는 지난 1985년에 8.6년으로 최대로 벌어진 이후 점차 줄어 지난해에는 6년으로 좁혀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때이른 강추위가 잠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기온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한 것 같은데 밤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요? 네, 강추위가 쉬어가는 것도 반짝 오늘 하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2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며 활동하기 한결 수월한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 이 지역을 기준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옷차림뿐만 아니라 보온용품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곳곳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호남 서해안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안전운전과 함께 빙판길 낙상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포천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가 되겠고요. 철원은 영하 11도, 서울은 영하 5도를 보이며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전은 2도, 광주 4도 등으로 오늘보다 7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말 오전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Three, two, one. 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2년 반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가격과 땅값 상승세가 지속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쉬어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뭐 부동산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이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그렇죠. 그런 주제인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이제 한국감정원 기준입니다. 22주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서울의 아파트 값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제가 연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14에서 한 17, 18% 정도 올랐더라고요. 연율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새 금리가
1%대인 걸 생각하면은 예. 굉장히 높은 증가율이죠. 예. 지금 그러니까 서울과 전국의 이제 주택 매매가 변동률을 이렇게 비교하니까 역시 이제 서울이 좀 많이 올랐고요. 예. 이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에 비해서 집값과 땅값의 상승률이 유난히 높은 건가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난 최근에 지금 한 2년 한 4개월 정도 지난 거거든요. 네. 4개월 지난 건데 2년 4개월 동안에 비하게 되면 짧은 기간 내에 비하면 많이 오른 편인 건 사실입니다. 예. 뭐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울 아파트값 경우가 되게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전국 평균은 좀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토지 가격도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 한 연평균 한 6% 조금 넘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 8%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연평균이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그러니까는 하여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어제 그 경실련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이 2천조 원이 이제 폭등했다고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쪽에서 이제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토론회를 하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뭐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토의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이게 역대 보면은 이제 이른바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보수 정권보다 진보 정권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그 진보 정권이라고 해서 더 이렇게 뭐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이제 사실 부동산 시장은 90년대 이후부터 보게 되면요. 금융시장하고 밀접하게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치들은 많이 했어요. 당시에 근데 소위 2005년 전후에 전 세계 집값이 다 뛰었었어요. 그때 이제 유동성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연준이 금리를 1%까지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제로 금리 상황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세계 1, 2 경제교에서 그 유동성이 엄청 공급됐죠.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 집값이 다 뛰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실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지금 이제 굉장히 저금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들이 한국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내려가지고 돈을 풀어도 이게 그러니까 생산 분야로 들어가지 않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투자할 때를 못 찾거나 아니면 굉장히 경기가 죽어 있다 보니까는 투자에 대한 어쨌든 간에 그 동기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돈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부동산 불패 이런 신화 같은 경우도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부동산 시장 접근을 이제 항상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안정화라는 것은 이제 쉽게 풀어서 쓰게 되면은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싫고 떨어지는 것도 싫은 이런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그런 정책을 쓰게 되면은 떨어지지는 않고 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되게 보게 되면 핀셋 처방이라든가 사후 약방문 처방이 되게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는 거 있죠. 두더지 튀어나오면 탁 쳐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두더지 잡기 게임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더지 잡기 게임을 끝내려면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위에 구멍을 다 콘크리트 치면 됩니다. 전면적인 대책을 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핀셋 처방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가서 쫓아가서 그걸 규제를 하고 그럼 또 이제 풍선 효과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하나의 일종의 사후 약방문 처방이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시장의 투기 세력한테 그러니까 상당히 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억제로 되게 접근을 했는데 대출 억제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러니까 실수요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숨통을 좀 열어줬다고 하지만은 대출 억제하더라도요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돈을 동원할 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근본적으로 처방을 하려면은 지나친 그러니까 그 기대 수익을 낮춰줘야 돼요. 기대 수익이 높으니까 그만큼 이제 투기 세력들이 진입을 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정부가 그동안 그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그렇죠. 됩니까?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혹시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네. 이게 경기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 이런 염려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대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경기는 경기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시켜야 된다. 정상화라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학자들이 적정 부동산 가격 같은 걸 되게 이제 산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높아요. 예. 너무 높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게 균형으로 다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무 높다는 것은 거품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네. 나중에 이제 그 후유증이 꺼졌을 때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때 후유증은 결국 비용입니다. 사회적인 비용이에요. 지금 뭐 엄청난 가계부채도 지금 그렇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상황이니까요.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가계부채하고 또 밀접하게 연동돼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결국은 그 후유증을 결국은 자꾸만 정부들이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유혹에 빠지는데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자꾸만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키우게 되고 가계부채도 자꾸만 그러니까는 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인 건지 세계 수준과 서울의 집값을 콕 집어서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건가요? 서울 집값이 뭐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평가 기관들에 따르게 되면은 한 몇 년 전에는 한 14위 정도 했었는데 이제 한 6위 정도까지 올라갔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물론 이제 그러니까 더군다나 세계 대도시의 집값들은 많이 지금 꺼지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만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어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경실련 조사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 경실련 조사는 이제 좀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좀 이제 과장된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그래서 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지가를 공시지가를 매길 때 땅값이라든가 이런 걸 예. 산정할 때 대개 이제 표준지라는 걸 이제 샘플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 50만 필지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경실련 같은 경우 다 하기가 개별 시민단체로서 볼 때는 역부족이다 보니까 한 132개 정도 굉장한 차이죠. 샘플의 차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샘플이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고요. 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정부의 그러니까 공시지가 산정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그 산정을 한 다음에 개별 지자체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이의 신청 기간을 줍니다. 네. 이의 신청 기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마사지가 현장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마사지가 일어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민원을 받아줘가지고 민원을 받아줌으로써 그러니까 그 가격을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낮춘다든가 이렇게 하는 이제 과정들이 일부 있는데 그래서 정부의 공시지가는 좀 이제 그러니까는 수술은 좀 필요합니다. 산정 예. 방식은 그렇다고 해서 경실련의 그러니까 추정 방식은 제가 볼 때 샘플의 어떤 하나의 제한성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샘플의 제한성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이 어느 지점을 어떤 가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예. 최근 수년 동안 사실 뭐 미친 집값이라는 그런 예, 예, 그 그렇죠. 말까지 많이 자주 예. 사용이 될 정도로 예. 집값과 이 땅값이 많이 이제 폭등했다는 게 이제 그 체감되고 있는 그 맞습니다.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보면은 집값이 안정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상당히 좀 간극이 있구나. 일반 국민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 사이에 간극이 있구나라는 점을 이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을 보면은 뭐랄까요 시장에 좀 미온적인 그런 그 신호를 주거나 아니면은 일관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한 박자 좀 느리게 조치를 하거나 예. 아니면 하더라도 좀 찔끔찔끔하거나 뭐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같은 경우도 이른바 이제 핀셋 처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에서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한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제 안정된 부분. 예.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예. 사실이에요. 전세가가 우리가 한 15년부터 17년까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이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이제 그러니까는 시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예.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그게 후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세가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대개 이제 평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방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공동화 현상도 생기는 상황 속에서 예. 평균이라는 개념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별로 없는 개념입니다. 평균의 함정이 있는 것이죠. 예, 평균의 수치라는 것은요. 예. 인구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사는 상황 속에서 네. 수도권에 그러니까 집값이 사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정부의 설명은 제가 볼 땐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이걸 하려면은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분양가 상한제의 논리가 분양가가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적정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거든요. 네. 가격을 네. 제한하는 건데 예. 그렇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그러니까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적정 가격 이상으로 만약에 그 가격이 책정돼서 부작용이 생긴다면은 예. 전체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뒷북치기 하기는 혹은 그다음에 핀셋 처방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정당화시키는데 네. 기대 수익을 낮추지 않으면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분양을 하게 되면요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60~70%가 70% 안팎이 다주택자가 되게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만 가지고는 대책이 그러니까 될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럼 다주택자들이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느냐? 네. 수익이 기대되니까 그런 거죠, 뭐. 그건 뭐 단순한 겁니다. 네. 그 수익률이 그러니까 사회 평균적인 수익보다 높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럼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순간에 그 돈들이 생산적인 분야로 안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경제에 많은 부작용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거 비용만 높일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토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장 가격도 증가하게 되고 경제에 굉장히 우리가 그 투기 세력들을 빼놓고는 이득 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시킨다는 이런 네.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부동산 경기가 냉각됐을 때 경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 해결 못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좀 올려야 될까요? 금리 올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또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한 군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기대 수익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와 있어요. 보유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네. 저항한다고 해서 또 이제 그러니까 후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결국 이 문제가 계속 공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교수님, 정부가 이제 공시가격 종합 대책을 발표하잖아요. 시세에 이제 반영률을 더 높일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년 보유세가 더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요. 이 소위 말해서 과세 표준이 되는 어떤 이 주택 가격을요. 거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놔요. 예.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말고 거기다 또 이제 그러니까 한 20%도 이제 그러니까 할인해 줘가지고 네. 가격을 또 이제 그러니까 이중 할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80% 있던 것을 단계적으로 5%씩 올리겠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올해 85%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걸 내년에 이제 90%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대 수익이 줄어들겠죠. 세금이 그만큼 더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예. 문제는 뭐냐면은 주택 보유자들이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다 합니다.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내가 보유에 따라서 보유해가지고 집값이 오를 때는 이게 뭐 평당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씩 막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세금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부세 그러니까는 이번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30억 정도 그러니까는 시세 아파트 가지신 분이 내는 게 1년에 한 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지금 보유세가. 공시 가격이 강남의 이제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실세보다 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30억짜리 시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 한 예. 21억 정도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공시 가격이 적용돼요. 예. 그걸 세율 적용해 보게 되면은 1년에 그러니까 한 475만 원 정도 이 정도네요. 네. 예. 그러면 한 뭐 세금만 500만 원이 무서워 가지고 그 가격 오르는 것을 수천만 원 오르는 것을 포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예. 이건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수익에 대해서 기대 수익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생긴 불로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로 이런 걸로 그러니까는 수익을 해소를 해야지만이 예. 그걸 보유를 다주택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죠. 예. 그 처방이 간단한 처방이 있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이걸 둘러가려다 보니까는 효과는 보지 못하는 근데 거죠. 지금 뭐 말씀하는 거 예. 들어보면은 답은 나왔다고 하시는데 예.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어떤 세금으로 예.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건데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다른 그 사회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부분하고도 예. 이제 그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총선도 앞두고 있고요. 예. 근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지금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은 이제 조치를 하겠다 또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청와대 정책실장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어떤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보십니까? 최근에 나온 지금 대책을 상황에서. 한번 네네. 봐보세요. 최근에 예. 나온 대책을 보게 되면요.
자금 조사 뭐 이런 거고요. 예. 과거 정부도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그냥 익숙한 거라고요. 예. 그러면 그거 동안 잠깐 중개업소들 다 문 닫고요. 예. 그리고 음성적으로 하고 예. 되게 이런 식으로 다 피해가고 이런 거 예. 과거에도 다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과거에 효과를 봤냐 이거예요. 네. 예. 효과 보지 못한 걸 왜 잠깐만 그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냐 이거죠. 예. 기본적으로 가장 정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예. 정답을 피해가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보유세 올렸을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은 이제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종부세 폭탄 뭐 이렇게 하면서만 공격하는데 예. 그 종부세 적용 대상자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 기준 혹은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에서 한 3.6% 이 사이 정도 되는데 예. 나머지 그러니까 95% 이상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 않는 건데 예. 왜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피해가냐 이거예요. 예. 참 이게 이 집값 문제 예. 정말 이제 사회 경제적 안정과도 상당히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많은 우리가 분들이 청년들이 말이에요. 우리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는 저기 작은 방 하나 월세 내서 쓰더라도요. 예. 월 50만 원 정도 냅니다. 예. 그러면 1년에 한 600만 원이에요. 월세 내는 게. 그러면 30억 갖고 계시는 분 500만 원도 안 내요. 예. 세금이요. 이게 이 현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 네. 관대한 거죠. 예. 예. 자, 이게 뭐 집값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국가에서는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좀 희망 고문이 아니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예.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 쉬운 경제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